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건은 60여 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10명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또한 80년대 사건이 시작되어 2019년이 되어서야 끝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범죄 사건을 보시면서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곤 하죠. 실제로 그런 불행을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적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극한 상황이 상상 이상의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용기를 보여준 17살 소녀입니다. 그녀는 연쇄 살인범과의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그의 소나기에서 탈출했고 나아가 악마를 법정에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연쇄 강간 살인마를 만난 그날 자신의 삶을 끝내려고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용기를 발견한 것이죠. 그녀는 무슨 이유로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리사는 1967년 3월에 플로리다의 템파에서 태어났어요. 이곳은 아름다운 해안과 햇살로 유명하지만 리사의 어린 시절은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했죠. 그녀의 어머니는 마약과 술에 중독된 상태이며 리사는 2살부터 7살까지 여러 차례 위탁 가정을 전전해야 했어요. 7살이 되어 리사는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갔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마약에 빠져서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리사와 쌍둥이 언니를 방치했죠. 14살이 되던 해 리사는 외할머니인 다이앤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다이앤의 남자친구 모리스는 거의 매일 밤을 리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성폭행을 저지르고 할머니는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리사에게 자신만의 방과 침대가 있으니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져버린 리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모리스가 정기적으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돈으로 마약을 사며 모른 척 했던 것입니다. 리사에게 조금의 위안을 준 사람은 이모 캐롤과 이모부 찰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리사의 친부모가 아니었고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지 못했죠. 이런 삶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리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를 보호해야 할 가족들이 오히려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리사는 지독한 무력감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죽음이 오히려 지금의 삶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1984년 11월 2일 밤이었어요. 리사는 평소 일하던 도넛 가게로 출근했고요. 원래는 자정의 퇴근인데요. 매니저의 부탁으로 연장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리사는 오히려 반갑게 수락했죠. 새벽 2시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이미 유서를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에 가면 매일 밤 그녀에게 겨눠졌던 그 총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날 밤 리사의 삶은 더욱 절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당시 플로리다주의 템파시는 연쇄 살인범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반년 동안 젊은 여성들이 잇따라 살해되었지만 경찰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1984년 5월 13일에 발견되었습니다. 두 소년이 템파 동남부의 들판을 지나다가 끔찍한 냄새를 맡고 풀숲에서 처참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엎드려 있었고 손목은 뒤로 묶여 있었으며 목에는 3번 감긴 밧줄이 있었는데요. 마치 개줄처럼 묶여 있었죠. 그녀의 얼굴 아래에는 하얀 실크 스카프가 있었고 이것은 범인이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에는 심각한 멍자국이 있었고 사망 전에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19살로 스트립 댄서이며 라나라는 예명을 가진 응우엔 티롱이었습니다. 라나는 템파에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과거에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라나의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알리바이가 있어 수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FBI와 협력하여 현장의 증거를 연방실험실이 분석하게 했어요. FBI 분석가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던 스카프에서 빨간색 나일론 섬유를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의 카펫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미디어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름이 지나고 건설 노동자가 또 다른 시신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그녀도 나체 상태로 손목이 뒤로 묶여 있었으며 목에는 3번 감긴 밧줄이 있었죠. 두 번째 피해자는 미셸 데니스 심스라는 22살의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캘리포니아 미인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재능 있는 여성이었지만 마약에 중독되어 거리에서 일하기도 했었다네요. 그녀는 템파에 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 사건들이 연쇄 살인범의 소행임을 직감합니다. 두 사건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분석가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빨간 섬유 외에도 현장 근처에서 2가지 종류의 타이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캐딜락 전용 타이어와 폭스바겐의 타이어 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은 특정 용의자를 지목하는데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거리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범인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FBI에 프로파일링을 요청했지만 3번째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프로파일링은 무의미해집니다. 3번째 피해자는 거리의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난 6월 8일 22살의 엘리자베스 로든백이 저녁 식사를 하고 공원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건은 연쇄 살인범의 범행 패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성과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의 실종이 이전의 2 피해자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고 경찰은 과수원에서 심하게 부패된 엘리자베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지요. 하지만 그녀의 옷에서 이전 사건들과 동일한 빨간색 섬유가 발견되었고 이는 동일범의 소행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9월 7일 21살의 비키 마리 엘리엇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호텔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간호학을 공부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비키의 시신도 한 달 후에 발견되었고 동일범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이번에는 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8살 샤넬 드본 윌리엄스이며 동일범의 만행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은 신원 미상의 2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10월 14일 힐스버러 카운티 북동부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사망자는 마약 중독자로 28살의 카렌 베스 딘스프렌드입니다. 그녀도 벌거벗은 채 손을 등 뒤로 묶이고 신발끈에 목이 졸렸으며 음모와 정액 반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한 노인이 힐스버러 고속도로 옆에서 22살 킴벌리 카이로프스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역시 동일범의 만행이었습니다. 나흘 뒤 새벽 2시경 리사는 근무를 마친 뒤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대의 차가 그녀 곁을 지나가더니 자전거 도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리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누군가가 그녀를 자전거에서 끌어내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리사는 비명을 질렀지만 범인은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조용히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리사는 목숨을 구걸하며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지만 남자는 리사의 눈을 가리고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리사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눈 가리개 틈으로 보이는 빨간색 차체와 내부, 그리고 마그넘이라는 글자를 기억해 두었죠. 그때 남자는 리사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이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리사에게 구강 선교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리사는 그 남자가 나이를 묻자 19살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리사를 묶은 다음 눈을 가린 채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리사는 차가 북쪽으로 약 20분간 이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였습니다. 리사는 계단을 오르면서 층수를 세고 계단의 색깔과 질감까지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남자는 씻으라고 했으나 리사에게 눈을 뜨지 말라고 위협하며 눈가리개를 풀었지만 그 틈에 리사는 남자의 얼굴을 힐끗 볼 수 있었습니다. 갈색 짧은 머리였죠.
그리고 리사는 26시간 동안 끔찍한 폭행과 강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화장실과 욕실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침대 밑에 머리카락이 감긴 핀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그녀의 실종 소식을 듣게 했습니다. 리사의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리사가 집에서 가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리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괴한에게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사는 남자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기분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감지하고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리사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의 동정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제발 제가 머물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잘 돌볼 것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리사의 역심리학 트릭은 효과가 있었어요.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자 남자의 말투는 많이 누그러집니다. 그러자 리사는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고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자신의 가족 상황을 몇 가지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리사에게 옷을 던지며 입으라더니 어디에 사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남자는 리사의 눈 가리개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남성은 리사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ATM에서 돈을 인출한 뒤 주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는 그녀를 한적한 거리에 내려놓았습니다. 5분 뒤 눈 가리개를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에 리사는 너무 뻣뻣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마침내 눈 가리개를 벗었을 때 리사는 참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리사는 눈 가리개를 벗고 자유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리사는 극적으로 탈출하고 외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남자친구 모리스는 리사가 돌아오자마자 그녀를 때리며 누군가와 밤을 보내러 나갔다고 비난합니다. 리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외할머니와 모리스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때렸습니다. 할머니 다이애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손녀가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며 실종됐다고 생각한 경찰에 신고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리사가 경찰서에 와서 설명하길 원했습니다. 그때 리사는 모리스에게 5시간 동안 신문을 당하고 있었지요. 경찰이 그녀를 찾지 않았다면 그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여성 경찰관을 보냈지만 리사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너무 침착하고 납치된 소녀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리사는 반복해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지만 결국 지친 리사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리사는 성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를 만나게 됩니다. 레리 핑크턴 형사는 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행히 리사를 믿어주었죠. 그는 리사의 이야기가 너무나 상세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984년 11월 6일 경찰은 플로리다 모리스 브리지 로드 근처에서 7번째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백골 상태로 변한 시신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팔뼈에는 이전 사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묶인 밧줄이 남아 있었죠. 주변에는 셔츠와 속옷, 그리고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은 이전의 사건들과 너무나도 흡사했기에 경찰은 이 사건이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의 또 다른 범행임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버지니아 리 존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버지니아는 18살의 커네티컷 출신의 매춘부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리사는 TV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사는 온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 연쇄 살인범이 자신을 납치했던 그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요. 리사는 즉시 형사 핑크턴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에게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핑크턴은 그녀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는 리사와 다른 피해자들이 나이가 비슷하고 납치된 장소가 위험 지역과 인접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핑크턴은 리사가 입고 있었던 옷을 연방 실험실에 보냈습니다. 또한 리사에게 최면을 걸어 더 많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심리학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보호자인 외할머니의 남자친구 모리스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핑크턴이 아무리 설명하고 부탁해도 모리스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최면이 그의 비밀을 드러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핑크턴은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이상함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리사에게 조심스럽게 왜 아버지가 최면을 받는 것을 꺼리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모리스를 리사의 아버지로 착각하고 있었죠. 핑크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리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지난 3년간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삶을 포기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자를 감쌌기 때문이었죠. 조금이라도 암시하면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모리스는 한 목소리로 부정하며 그녀를 때렸습니다. 끔찍하고 놀라운 그녀의 말을 누가 믿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형사 핑크턴은 또 한 번 그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모리스를 체포하고 리사를 청소년 보호소로 데려가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또 다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11월 12일 오리엔트 로드의 다리 아래에서 킴 마리 스완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킴은 21살로 네브래스카 애비뉴에서 일하던 매춘부였습니다. 그녀는 2살 된 아들 로비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이 졸려 살해당했고 얼굴은 심하게 구타당했으며 다리는 강제로 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FBI 실험실은 리사의 옷에서 피해자들과 동일한 붉은 섬유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리사의 납치범이 바로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건이 연결되면서 특별수사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힐스버러 경찰서, 템파 경찰서, 플로리다 주법 집행부, 파스코 경찰서, 그리고 FBI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사관들은 리사의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심리학자의 최면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리사는 많은 정보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납치 당시 운전 시간과 방향을 기억해냈고 경찰은 범인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좁혀나갔습니다. 리사가 기억한 주유소와 건물들의 위치 덕분에 범인은 더욱 구체화되었죠.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리사가 계기판에서 본 마그넘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조사 결과 1978년 생산된 마그넘 모델만이 계기판에 마그넘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경찰은 빨간색이나 주황색 마그넘을 운전하는 차주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11월 4일 ATM 기기를 사용한 카드 소지자를 조사했습니다. 자동차와 카드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등장하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1살의 방사선 기술자 보비 조 롱이었습니다. 그의 사진을 리사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가 납치범임을 110% 확신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즉시 롱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롱은 체포될 줄도 모르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있었죠. 경찰은 그를 따라 영화관에 잠입했고 그가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1984년 11월 16일 보비 조롱은 영화관을 나서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때는 특별수사팀이 결성된 지 36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리사가 탈출한 지 불과 12일 후였습니다. 그의 체포는 미국 기관이 협력한 성공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롱은 리사에 대한 범죄를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섬유, 머리카락, 타이어 자국의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무려 45페이지에 달했죠. 특히 1984년 3월 27일 20살 아티스 앤 윅을 살해했음을 자백했는데요. 직접 시신이 묻힌 장소를 지도로 그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티스는 실제로는 첫 번째 피해자로 확인되었죠. 이제 보비 조 롱이 저지른 10건의 살인 사건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는 템파시로 오기 전에 플로리다에서 50건의 강간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강간 사건들은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고 이 연쇄 강간범은 광고 강간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여러 도시의 경찰을 괴롭혔습니다. 악마가 자백하기 전까지 강간범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는 1953년 10월 14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캔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헨리 리 루카스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2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 루에타는 그를 데리고 플로리다주 템파로 이주했습니다. 이 모자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루에타는 식당 웨이트리스 일을 했지만 적은 수입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기 시작했죠. 롱은 이런 어머니의 직업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여성이 정숙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주장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일하는 어머니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롱과 어머니는 단칸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13살이 될 때까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의 중학교 친구들은 루에타가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젊고 매력적인 싱글맘이었던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럴 때마다 롱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여성에 대한 감정과 왜곡된 소유욕이 자라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롱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 루에타가 아들을 학대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젊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녀가 육아에 서툴고 소홀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고집이 세고 경쟁심이 강해 친구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1974년 고등학교를 자퇴한 롱은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신디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죠. 그는 사고 이후로 성욕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할 수 없게 되자 가정에서 중고 가구를 판매하는 광고를 찾아냈고 남편이 집에 없을 시간인 정오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칼이나 총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눈을 가린 뒤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털고 태연히 떠났습니다. 그는 음식 맛을 트집 잡고 신디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성격도 극도로 난폭해졌습니다. 신디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신디는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신디는 퇴원한 다음 날 여성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이혼한 롱은 템파로 돌아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3월 27일 20살 아티스 엠빅을 강간하다가 충동적으로 그녀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광고 강간범에서 연쇄 살인범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4월 22일 보비 조 롱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 결국 그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힐스버러 강간 사건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비 조 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33개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항소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범죄가 많았던 만큼 항소로 시간을 끄는데 34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녀를 3년 동안 학대했던 모리스가 체포된 이후 리사의 외할머니 다이애는 가족의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리스는 리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재판 중에 중풍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죠. 그러나 몇 달 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사는 형사 핑크턴에게 모든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청소년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이모 캐롤과 이모부 찰리의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리사는 20대 초반에 경찰관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고 지금은 손녀까지 보게 되었지요. 1995년 리사는 힐스버러 카운티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관리 부서에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리사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리사는 현장을 잘 보존해 두었고 관련 증인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본 경찰관은 웃으며 경찰처럼 행동하고 있네요. 경찰이 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는 생존자로 남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악몽으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합니다. 리사는 일을 하며 딸을 키우는 와중에도 경찰학교 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7세가 되던 해 마침내 정식으로 자격을 얻게 되었고
힐스버러 경찰서 부보안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게 되었죠. 리사는 놀랍게도 어느 정도는 보비 조 롱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폭행이 그녀에게 생존을 위한 이유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 사건 이후로 리사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갇혀있지 않게 되었으며 그의 범죄 행각이 리사 때문에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비 조롱의 사형 철회 요청에 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용서를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형은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유일한 답변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플로리다 주지사는 보비 조롱의 사형 집행을 결정하고 한 달이 지난 5월 23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리사와 많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현장에 있었으며 리사는 첫 줄에 서서 백발의 형사 핑크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보비 조롱은 저녁 7시 사망이 선고되었고 마지막 유언은 없었습니다. 리사는 현재 힐스버러 카운티 경찰서에서 일하며 템파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 외에도 그녀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자원경찰관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 누군가가 우울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져 있을 때 리사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납치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경찰이 되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